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경기도교육청 학생생활인권과 대안교육 담당 이영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좀 한 1시간 15분 정도 기회를 주셨고요.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너무 고려하실까 봐 이동하면서 좀 몇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무엇보다도 오늘 자리를 주최해 주신 교육부하고 청소년 정책연구원님께 담당자분께 감사드리고요. 대한교육에 대한 대한교육 기관에 대한 특히 등록제에 대한 설명의 기회를 주실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바쁘신 시간 중에도 이 대한교육 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관련 있는 담당자분들께서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 말씀들을 좀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격언, 여담 이런 것들보다는 설명 중심으로 많이 해오긴 했는데요. 가벼운 차원에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경기도교육청에서 얼마 전에 7월 8일 날 43개 기관을 해서 대한교육 기관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관장님들을 모시고 나중에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약간 워크숍식으로 진행을 했었는데요. 여담이지만 그 아까 BGM이 막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배경음악이 나오는데 비슷한 음악이 저희도 기관장 워크숍에서 해서 뚱딴지 같은 이야기지만 그 주로 많이 쓰는 음악이 그 일본의 애니메이션의 거장인 미야자키 하야오라는 사람이 있고요. 아시겠지만 미래소년 코난이라든지 통해서 기억에 나시겠지만 여러 가지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그 분과 함께 또 중요한 부분이 애니메이션 음악을 하시는 이사이시 조라는 부분이 계시고요. 그래서 음악들이 나오는데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음악들이 있습니다. 또 들어보신 것 중에 제가 또 좋아하는 것 중에 인생의 회전목마라는 음악이 있고요. 아마 검색해 보시면 음악 괜찮네. 나중에 행사할 때 이제 행사 BGM으로 많이 쓰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두 분이 사실 그 만화를 그리시는 애니메이션을 그리는 분과 음악을 하시는 분이 만나서 정말 오랫동안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지브리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애니메이션이 나오고 있습니다. 뚱딴지 같은 얘기를 왜 꺼냈냐면 정말 어떻게 보면 기존까지는 이질적이라고 생각했고 서로 간에 잘 몰랐고 하지만 참 저도 상당히 감명을 느끼는 게 저도 여태까지는 공교육만 중심으로만 일을 해왔고 공교육에 대해서만 고민을 가지고 당연한 걸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학업 중단 학생이 저희 경기도만 하더라도 지금 현재 상황으로 13,000명, 전국적인 규모 3만 명 구성했을 때 이 학생들이 어떻게 교육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은 이제서야 얼마 전부터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 바운더리 내에서 대한교육기관이라는 부분에 일정 부분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신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대한교육기관 등록제에 대해서 설명을 기회를 주신 것만 하더라도 저한테는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을 드리고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서로 간에 좀 소통이 되는 자리를 좀 중심으로 설명을 좀 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혹시 제가 오늘 조금 어려운 점이 하나 고민이 되는 점이 있는데요. 혹시 지금 현재 대한교육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니면 거기서 근무하고 계시는 분 실례지만 거수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주시고 그 외에 감사합니다. 학부모님이 계시고 학부모님이나 계셔서 이게 좀 설명 대상층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어느 포인트에 설명을 좀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지금 경기 지역하고 또 강원 지역이 또 지역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록제를 지금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실시하는 데 있어서 사실 지역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 어떤 전제되는 부분들이 지역별 어떤 그 학교별 여건에 맞춰서 저희 같은 경우에 지역별로 등록제가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제 내용이 사실은 지금 모든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담당자분들에게 완벽하게 적용되고 반드시 표준이 되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하지만 경기도가 이렇게 진행이 됐다는 것들 중심으로 해서 등록제가 대략적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이런 이해 차원에서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오늘 드릴 부분은 몇 가지 설명과 특히 개별적으로 경기도교육청에서
어떻게 이 대안교육 등록제를 진행했는가에 대해서 경험담을 중심으로 좀 설명드리는 것이 좀 이제 오늘 참석해 주시는 분들에게 좀 더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결론적으로는 제 마음대로 설명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경험 중심으로 말씀드리겠다고 했고요. 저희 담당자분들도 오늘 참석을 해주셨는데 상당히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특히 저희가 5월 8일부터 5월 20일까지 저희가 등록 신청 접수를 받았고요. 그 중에 69개 기관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 이제 4개 기관은 자진 철회를 좀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유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대한교육기관법 시행령 별표에 있는 교지 면적이나 이런 부분들에 기본적으로 충족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해주셔서 결국은 자진 철회해 주셨고요. 65개 기간 동안은 저희가 5월 25일부터 6월 23일까지 근 한 달 동안 저희가 발로 뛰어다녔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깨알같이 그 부분은 상당히 자랑을 하는데요. 공교육의 실무 담당자가 한 달 동안 경기도 전역에 있는 경기도는 아시겠지만 거리가 좀 많습니다. 멀고요. 그다음에 교통편이 대부분 대중교통으로 움직여야 되는 부분들의 단점이 있는데 심지어는 저희가 큰 차를 몰고 여기저기 떠돌이식으로 돌아다녔습니다. 65개 기간 하루에 많은 경우에는 거의 한 5개에서 7개 기간까지도 뛰었는데요. 제가 왜 그 이야기를 드리냐면 여태까지 공교육의 담당자로 공교육에 임했던 사람으로서 처음으로 대한교육이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현장에 대해서 정말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물론 이 기관에서 방문을 하면 답답해 하십니다. 뭐 불편해 하시는 건 당연하죠. 심지어는 감사 왔느냐, 조사 왔느냐, 목적성이 띄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희가 목적은 현장에 등록해 주신 신청 서류와 현장의 일치도를 보는 게 근본 목적이었기 때문에. 다만 근데 실무자들, 저를 포함한 실무자들께서 느꼈던 것은 사실 그 현장 조사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학교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교육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왜냐하면 저희가 기본에 생각했던 공교육의 테두리와는 다른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를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한 호기심이 가졌기 때문에 그런 질문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솔직히 저도 대한교육에 대해서 잘 모르고요. 왜 노작을 하는지, 왜 목공을 하는지 이런 수업에 대해서 이 교육기관이 하면서 그리고 정말 그 대한교육 기관에 보면 특히 발도르프나 보시면 칠판에 정말 아름다운 그림을 이렇게 그려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미술 실력들이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이런 수업들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 처음으로 저희가 접하게 되고 많은 배울 점이 많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 현장 조사가 상당히 저희에게는 대한교육과 저희도 알아야지만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발벗고 많이 현장 조사를 뛰어다녔고요. 그래서 많은 점을 느끼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많은 고민을 가지고 여태까지 대한교육의 기관이 이렇게 진행이 되었구나, 성장을 해왔구나 부분에 대해서 느끼게 됐습니다. 근데 반면에 한편으로 보면 좀 안타까운 점들이 좀 보이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물론 그 시설이나 기본적인 예산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운영 방식에 있어서 학생들의 어떤 교육과정 일부 내용 속에서 과연 이런 교육과정으로 진행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 우리가 대한교육기관법에도 보시면 등록 불가 사유가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하는 게 맞는가? 저희가 현장 조사에서는 처음에 찾아뵀을 때 저희는 교육과정을 가급적 관여하지 않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교육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이 되는 지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설에 대해서도 사실은 고민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게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경기도교육청에서 등록 고시를 했을 때 주안점이 있습니다. 저희 주안점은 학생들의 학습자의 안전한 교육 환경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안전한 시설에서 공부를 하는 것이 가장 기본 중에 아니겠는가? 이게 경기도교육청에서 포인트를 잡았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진행하다 보니까 일부 기관에서는 상당히 생각보다 조금 심각한 부분도 좀 확인이 될 정도로
고민되는 기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단점을 많이 배우게 됐고요. 무엇보다도 대안교육기관이 이렇게 운영되고 이렇게 교육과정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좋은 경험이 됐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대안교육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용어들이 좀 혼재되어 있습니다. 실무자를 약간 벗어난 분에 보면 이 교육들이 심지어는 언론에서 사용되는 용어들도 상당히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걸 좀 먼저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 법령과 관련돼서 짤막하게 좀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안교육기관법이 2021년 1월 12일 날 제정이 되었는데 거기에 그 법을 했을 때 참고했던 법이 있습니다. 거기엔 공교육이 이미 진행되고 있었던 대안학교 설립 운영에 관한 규정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안교육기관법이 어떻게 이렇게 제정이 됐는가에 대해서도 잠깐 설명을 해드리겠고, 그래서 법령과 관련된 부분에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겠고요. 그래서 이 대안교육기관법을 모태로 해서 각 시도교육청에서, 특히 저는 이제 경기도교육청에서 어떻게 등록고시를 마련을 했고 통해서 43개 기관이 어떻게 선정이 됐는지에 대한 경과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고요. 앞으로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일, 아직 구체적이지 않지만, 그리고 우리가 좀 더 뭘 고민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시사점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설명해 드리고 Q&A를 받는 식으로 해가지고 설명 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잠깐 좀 봐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저희가 그 당시에 현장 조사를 뛰느라고 너무 친절하게 PPT도 못 만들고 그냥 급하게 자료를 제출했는데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앞에 보시면 대안교육 관련된 주요 용어가 있습니다. 일단은 쭉 보시면 그 중에서 좀 많이 헷갈리시는 단어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조정을 할 필요가 있어서 전에도 이거 좀 최근에 이제 누차례 계속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대안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안교육 특성화학교가 있고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안교육기관이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이 칸을 두 개로 나눴습니다. 대안교육기관을 두 개로 나눴는데 등록된 대안교육기관과 이제 미인가 대안교육기관 이제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요 선은 요 가운데 바로 선은 선을 위로는 바로 이제 공교육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안교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밑에 대안교육기관은 공교육 밖에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대안교육기관이 되겠고요. 대안학교는 초등교육법에 우리가 각종 학교, 각종 학교 설립과 관련돼서 각종 학교의 한 형태로서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및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등 또는 개인의 소질 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을 하는 등 다양한 교육을 하는 학교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교육법의 제60조 3에 대안학교에 대한 규정이 있고요. 총 경기도교육청에는 총 10개 학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안교육 특성화 학교는 특성화 중학교와 특성화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마찬가지로 동의를 받거나 아니면 교육감이 지정한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정 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또는 자연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을 하는 전문적인 학교가 되겠습니다. 초중등교육법의 제76조의 특성화 중학교가 규정이 돼 있고요. 91조의 특성화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공교육에서 약간 공교육 안에서 혼란을 겪고 있는 점이 뭐냐면 특성화 중학교, 특성화 고등학교 하면 혹시 알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인지되시는 게? 최근에 직업계고라고 많이 하시죠. 농고, 상고, 그다음에 뭐 그 기계공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특성화 고등학교에는 직업계고가 있다는 게 특성화고가 직업계고라는 인식을 가지신 분들이 사실 대부분입니다. 저도 얼마 전까지는 그렇게 했었고요. 다만 우리가 특성화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안에는 직업계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발휘하는 대안 특성화 고등학교, 특성화 중학교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경기도교육청에서도 9개 교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대해서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교육감이 정규 교육기관이나 기타 다른 법에 의해 설치된 교육기관, 대안교육기관 중에서 학생의 개인 및 특성을 고려해서 체험학습 등 필요한 유탁교육기관을 실시하는데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교육기관입니다. 저희도 관련된 조례가 있고요. 그래서 이 학생들을 위탁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위탁 운영을 하는 위탁교육기관이 경기도에서는 현재 22개 기관이 운영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 위탁교육기관에 대해서 추가 지정 운영을 하고자 하는 저희가 고시와 함께 저희가 보도자료를 냈었는데요. 저희 고민이 좀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저희가 국가통계는 사실 1년 단위로 늦게 통계가 나오기 때문에 학업 중단 학생들이 위기를 겪거나 어려움을 겪거나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의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기본입니다만은 저희가 비공식적으로 최근에 현장 방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확인한 바에 이해하는 범위시겠지만 정상 등교 이후에 한 학기가 지난 시점입니다. 그럼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겠죠. 그래서 학업 중단을 관련돼서 학생들이 어떤 대안교육을 희망하거나 학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대안교육기관을 담당하시는 담당자분들께서도 최근에 상담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늘어나셨다는 것을 좀 아마 인지하고 계실 텐데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도 일단은 사전 조기 예방 차원에서 일단 이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 대한 어떤 도움 차원에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을 추가적으로 좀 발굴을 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교육 안에서도 이런 부분의 어떤 기원, 대안학교, 그 다음에 대안교육 특성화학교, 특성화학교, 그 다음에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이런 체계로 저희가 움직이고 있고요. 말 그대로 요거를 단계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면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학교에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면 학교장은 학업 중단 숙려제를 권고를 합니다.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니 무조건 학업 중단을 하지 말고 조금만 더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이 있으니 회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니 이 프로그램을 좀 경험해 봐.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학업으로 복귀를 좀 하자꾸나 해서 권고해 주는 게 학업 중단 숙려제입니다. 그래서 학업 중단 숙려제를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메일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운영을 하는데요. 2주에서 7주 동안 운영이 됩니다. 근데 그것을 운영하는 첫 번째 기간은 학교 안에서 1차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학교 내 대안교실이라는 게 있고요. 경기도는 총 현재 403개의 학교 내 대안교실이 있습니다. 근데 학교 단위로 공교육 안에서 학급 안에서 이 대안학급을 운영하는 게 사실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성이랄까요? 그래서 좀 더 어려운 학생이 있을 경우에는 그래서 또 선택을 저희가 기회를 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대안학교고 그 다음에 대안교육 특성화학교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또 그와 함께 또 어려움을 겪는 게 뭐냐면 전문 위탁교육기관에게 저희가 위탁을 맡기는 거죠. 그것이 바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입니다. 공교육에서의 대안교육에 대한 체계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세 학교의 이 세 개 체계의 특징은 공통점이라면 학력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사실이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저희가 대안교육기관법을 통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바로 대안교육 등록제에 따른 두 가지 종류가 바로 대안교육 등록된 대안교육기관과 아직은 현재까지 이제 등록에 참여하지 않은 등록기관이 두 가지로 이제 분류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대안교육기관은 이 구분되는 차이는 학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에도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을 홍보를 하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 있고요. 대안교육기관법이 제정되면서 여론스러움 속에서 학력 인정에 대한 특히 대안교육기관에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력 인정에 대해서 일단은 미인정으로 된 히스토리는 알고 있고요. 한편으로 또 이 학력 인정이 필요하다고 계속 요구하시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한편으로 또 학력 인정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입장이 있는 것도 저희는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현재는 이제 학력 미인정인데요. 학력 인정이나 이런 부분이 받으면 이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 설명을 해드리면 학력이 인정되는 순간부터는 관여를 받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교육이 추진하고 있는 교육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교육과정 일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대한교육에서는 추구하고 고유의 어떤 아이덴티티가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되는데 관여를 받게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학력 인정이 민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래서 현재 지금 대한교육기관이 43개가 있고 저희가 코로나 상황에서 얼마 전에 코로나 상황에서 이제 그 키트나 이런 지원 차원에서 확인해 된 결과는 현재 경기도에서는 전체 대한교육기관 한 177개 정도가 있다는 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공교육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한교육에 대한 것도 조금 더 소개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대한교육기관 등록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저도 법을 잘 모르지만 법이 중요하긴 합니다. 네, 법도 그리고 법은 체계가 있고요. 저희가 교육기본법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걸 모태로 해서 이제 초중등 교육과 관련된 초중등 교육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초중등 교육법에 보면 학교 설치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2조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또 설립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관련된 추가적인 법령들이 또 나옵니다. 세부적인 법령들이. 국립학교 들어보셨죠? 국립학교가 그냥 생긴 건 아닙니다. 국립학교 설치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초중등 학교들이 공립학교들이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교육 내 대한교육이 공교육에 그냥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소개해드릴 것이 바로 대한학교 설립 운영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거를 먼저 설명해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한학교 설립 운영에 관한 규정인데요. 그냥 쭉 꼭지 중심으로 좀 훑어드리면, 지금 현재 2022년 7월 5일 한 번 더 개정이 있었고요. 목적을 보시면 초중등교육법 60조 3회 대한학교의 설립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정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설립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담보하고 있는데 3조 같은 경우는 시설 설비 기준이 있고요. 그 다음에 3조 2에 보면 교사, 교지 등 소유의 주체 등, 그 다음에 4조 같은 경우는 설립 인가. 그러면서 이 대한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 명칭, 위치, 학칙, 그 다음에 교사, 평면도, 그 다음에 설립자의 어떤 여러 가지 교육과정, 특히 14항목에 보면 교육과정 운영 계획서, 15호에 보면 교직원 배치 계획서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5조에 보면 대한학교 설립운영위원회를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운영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6조에는 별도로 학력 인정에 대한 명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7조에 보면 학기 운영 및 학년제에 대한 언급이 있고, 수업 연한, 수업 일수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9조에는 교육과정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고요. 대한학교가 일반 학교와 차이점이 있다면 국어와 사회과목, 특히 역사를 포함한 사회과목이 정규 교육과정에 대해서 100분의 50, 2분의 1 정도만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학교가 가지고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때 공교육 내 대한교육과정에서 대한학교가 했을 때 교육과정에서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 국어와 사회 과목을 50% 이상 운영을 하면 나머지 교과과정은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편성의 자율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도 기본적인 주요 교과들은 일반 교육과정에 대해서 준용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교육과정 일부 편성의 제한성이 있죠. 보면 그런 특징들이 좀 있고요. 여러 가지 위탁 운영이라든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한학교의 위탁 운영이라는 이 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한교육 위탁교육기관이라는 것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왜 설명을 드렸냐면 지금 설명해 드릴 부분은 바로 대한교육 위탁교육 대한교육기관 기관에 관한 법, 즉 대한교육기관법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잠깐 쭉 볼까요? 특히 5조에 보시면 대한교육기관의 설립 운영에 대한 등록이 있습니다.
목적, 명칭에 보면 위치, 교육 목표, 교육과정 계획서, 교직원 배치 계획서 이런 것들이 있나요? 요 부분을 말씀드린 이유는 뭘까요? 대안학교 설립 운영에 관한 규정하고 많이 닮아 있죠. 법 체계가.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대안교육기금법을 제정을 할 때 마찬가지로 대안학교 설립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많이 참고를 해서 이 대안교육기관법이 사실 탐생했습니다. 대안교육 설립 운영에 관한 규정은 사실 시행령입니다. 대통령령이라고 하는데요. 대안교육기관법은 법률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더 높은 상위법이 되겠고요. 고민이 되는 부분, 그래서 이 두 법이 출발점이 조금 닮아 있다는 점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 그 부분이 가장 핵심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면 이 법에 대한 내용은 시행령에 대한 내용은 결국 등록고시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여기서 설명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고요. 목적을 보시죠. 대한교육기관법은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대한교육기관 등록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금 대한교육기관법의 주된 목적은 어디에 있다고 말씀드리냐면 바로 등록과 운영의 포인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가장 대한교육기관법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교육청이 제일 먼저 한 게, 다른 시도교육청에서도 제일 먼저 한 게 바로 그래서 등록제입니다. 그래서 등록 운영이 가장 포인트가 지금 되고 있고요. 그러면 어떤 기관을 등록을 해야 되느냐? 저희도 경기도청에 예를 들면 지자체에서도 대한교육기관들을 이제 일부 현재는 등록되지 않았던 대한교육기관법을 대해서 나름대로 기관들을 일단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급식 지원을 통해서 대한교육기관에 신고를 하면 그 신고에 적합한 기관의 경우에 그 학생들에게 급식을 지원해 주는 식으로 지자체에서 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교육기관들이 많이 헷갈리시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등록제하고 지자체의 신고제하고는 뭐가 차이점이 있느냐? 현재 별도로 운영된다는 거라고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인지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급식 지원이나 이런 걸 통해서는 도청에 신청을 하셔야 되고요. 기관 등록을 위해서는 저희 교육청에 등록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설립 운영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그러면 어떤 기관들을 우리가 등록 신청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봤을 때 그 전에 먼저 2조 정의를 좀 먼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용어를 대한교육에 대한 용어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대한교육이란 개인의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 내용 및 교육 방법을 통해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말한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교육기관이라는 것은 사조의 인가를 받지 않고 오제에 등록하고자 하여 대한교육을 실시하는 시설, 법인, 단체 등을 말한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조에 보시면 대한교육 설립 운용에 대한 등록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1부터 우리가 9까지 여러 가지 어떤 규정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등록을 접수를 받아왔었고 최근에 등록을 완료를 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대한교육기관법에는 등록 운영이 일단 1차적인 이 법의 목적입니다. 제정 목적이고요. 뿐만 아니라 이 등록을 해서 신청이 완료된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이제 변경이라든지 때로는 폐쇄라든지 신고의 절차도 규정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조에 보면 대한교육기관에 등록된 대한교육기관의 등록 취소, 그다음에 8조의 폐쇄, 이런 부분들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조에 같은 경우는 대한교육기관의 등록운영위원회가 있고요. 경기도교육청에서도 4월 말부터 등록운영회를 위원들을 선정 위촉을 받아서 특히 경기도교육청은 대한교육기관의 어떤 전문적인 부분을 고려를 해서 전문위원들을 선정 공모하는 형식으로 우리가 등록운영회를 전문직들을 위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모 형태를 통해서 등록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10조의 취약의무위회입니다.
이 법을 사실은 많이 좀 보셨을 텐데요. 그래서 이제 간략한 부분만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 등록을 하면 끊임없는 질문이죠. 대한교육기관을 등록을 하면 무슨 혜택이 있느냐? 네, 현실적으로 지금 경기도교육청, 타시도도 마찬가지지만 일단은 대한교육기관이 등록이 됨으로써 일단은 첫 번째는 저희 같은 경우는 경기도교육청 교육감으로 등록된 인정한 등록된 대한교육기관이라는 학교 명칭을 쓸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취약 의무 유예가 되는데요. 기존에는 그렇죠. 취약 의무 유예 일단은 학교와의 연계 없이 물론 기존에도 계속 수행을 하셨지만 학업 중단 학생들의 연계 차원에서 취약 의무 유예를 해오시긴 했지만 요거를 법적으로 정확히 명시를 해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많이 물어보시는 것이 대한교육기관에 등록을 하면 무슨 혜택이 있느냐. 사실 현실적인 혜택은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령상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어떤 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좀 그 지원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대한교육기관법이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얼마 전에 처음으로 우리가 1차 대한교육기관 등록제를 했을 때 등록운영위원님 중에 한 분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이 대한교육기관법이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에 있는 법이다. 왜냐하면 공교육의 측면에서 정말 바깥에 있는 대한교육기관을 처음으로 법적으로 인정한 법이 바로 이 법이다.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나름대로 그 부분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의 주제이기도 하지만 그동안 못했던 소통이라든지 단절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저희 교육청과 담당하는 대한교육기관 담당자들이 이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사실은 이 법이 있었기 때문에 만나게 된 겁니다. 그냥 그런 의미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향후 등록 이후에 해야 할 일은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상당히 저희가 행정기관이 사실은 법에 따라서 집행하는 기관이긴 하지만 그래도 실무 담당자로서 우리가 등록된 교육기관이 대한교육기관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우리가 같이 함께 고민하면서 어떻게 나가야 되는 분야가 앞으로 어떻게 보면 등록 이후에 더 많이 해야 될 일이라고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이 법의 제정 취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법률과 시행령은 세부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좀 고시 내용에서 설명을 좀 더 드리겠고요. 책자 잠깐 보실 수 있으시면 책자에 저희가 그래서 준비했던 경기도교육청에서 그간 올해 추진했던 등록 고시와 Q&A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겠는데요. 나중에 시간이 많진 않기 때문에 이 세부 내용들을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대한교육기관법의 이 등록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교육기관법의 취지에 맞게 처음으로 지금 추진 경과를 보면 2021년 1월 12일 날 대한교육기관법이 제정이 됐고요. 1년의 기한을 경과해서 올해 1월 13일 날 대한교육기관법 기관법 시행령이 시행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대한교육기관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빠르게 2월 18일 날 대한교육기관 등록에 대한 고시를 했고요. 보도자료와 함께.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줄줄이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 등록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이제 시도 간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사실 법령이나 시행령에서 세부적으로 어디까지 이 기간이 맞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규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지역별로 차이가 현저히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시도의 몫입니다. 그래서 각 시도별로 각 등록에 대한 이렇게 등록에 대해서 우리 시는 우리 도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우리가 등록 신청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각 시도별로 등록에 관한 고시 공고를 내기 시작을 합니다. 경기도가 조금 더 빨랐고요. 그래서 저희가 깨알 같은 홍보지만 최초의 대한교육기관에 등록 홍보다음에 등록제 시행한다 이렇게 홍보는 드렸는데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경기도와 강원에 오신 분들한테는 좀 죄송하지만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하셨으면 안 되는 부분이,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부분들이, 경기도하고 강원도가 왜 다른가요? 강원도의 고시 기준은 왜 어떻게 보면 이 기관이 어떻게 보면 시도를 차원을 통해서 운영되는 것이 비슷한 학교인데 왜 경기도는 선택을 해주고 왜 강원도는 떨어뜨렸을까요? 경기도는 왜 강원도는 등록을 시켜주고 경기도는 왜 떨어뜨렸을까요? 이 부분들이 사실은 세부적인 시도 간의 등록 고시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한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저희가 맞다고 시도 협의회를 통해서 교육부 플러스 시도 담당자 협의를 통해서 합의된 부분이고요. 왜냐하면 각 시도가 각 시도의 어떤 실정에 맞는, 현실에 맞는, 그리고 적합한 그 학생에 맞는 대안교육기관을 저희가 신청하면서 등록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주관을 했던 여기에 플러스되는 대한교육기관법 플러스 시행령에 플러스 경기도교육청 등록고시에서 포인트를 잡았던 것은 최소 기준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시설, 방수, 그 다음에 위생 이런 부분들에 대해 명목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에 대한 세부적인 가이드를 너무 세적으로 하면 이 대한교육기관법의 등록제가 사실은 제도권으로 안착시키는 것이 사실은 목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칼 같은 잣대를 내서 쳐내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하지만 최소한의 기준을 보자. 그러면 그 최소한의 기준이 무엇인가? 저희는 아까도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한의 학생들이 안전한 교육 환경에서 교육받아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것이 가장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등록제에 대한 가장 경기도교육청의 핵심은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이었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 교지 면적 이런 것들 통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세부 기준에 따라서 소방안전법이라든지 소방법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가 고민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가설건축물 같은 경우는 하나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가설건축물은 교육교회, 교육시설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등록 불가라는 규정을 추가로 하였습니다. 근데 저희가 정한 것은 일방적으로 정한 것은 아니고요. 작년 법이 시행되기 이전부터, 시행령이 시정되기 이전부터 현장 조사와 열 몇 개 기간이 넘는 현장 조사와 포럼 등을 통해서 여론을 수렴을 해가지고 등록 기준을 마련을 하였습니다. 하다 보니까 일부 기관에서 가설 건축물에 대해서 어려워하시는, 난감해하는 기관도 있었는데요. 저희가 아까 처음에 현장 조사를 했을 때 저희가 단순히 체크 이렇게 맞네요만 확인하고 간 건 아닙니다. 저희가 등록 기준에 갔을 때 요런 부분은 좀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완한 결과를 등록 심의 전까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제출한 기간에 대해서는 다른 불가 사유가 없다면, 그러니까 보완 요청을 한 것은 다른 기준에는 어느 정도 맞는데 이 기준에 대해서 조금 불안하니 이걸 보완해 주시면 저희가 익스큐즈 하겠다는 의미로서 현장 조사를 그렇게 접근을 했고요. 다행히 그래도 끝까지 보완해 주신 기관들이 상당히 많았고요. 그 기관들이 대부분 좋은 결과를 낳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끝까지 보완이 안 된 경우에는 아쉽지만 다음 기회로 등록이 불가한 사유로 결정을 내렸고요. 그렇게 진행을 좀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도교육청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고시 바로 안전한 교육 환경이 포인트였다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저희가 결과가 현재 67% 70% 조금 안 되는 수치가 현재 신청 기간에 비해서 나왔습니다. 근데 아직은 저희가 아직 기관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향후 계획에는 2차 등록제를 빨리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8월 중에. 8월 중부터 해가지고 신청 접수를 받아서 8월, 9월, 10월 중을 해가지고 아직 신청하지 않은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관이 정말 많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자부심 중에 하나가 거의가 전국 대한교육기관의 거의 한 60, 70%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신중합니다. 근데 여론을 보니까 아직 1차 등록제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우려점이 되게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1차 기간으로 해가지고 한번 보고, 쉽게 얘기하면 한번 1차 진행되는 과정을 보고 그 다음에 2차 때 참석을 하겠다 해가지고 저희도 그 여론에 맞게 2차 등록제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등록 운영위에서는 요거는 내부적인 부분이지만 여기까지는 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저 6명의 전문위원과 3명의 당연직 위원이 있습니다. 부교육감님이 등록위원장이시고요. 맞춰서 심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 기준을 마련을 했습니다. 세부적인 등록 심의 기준을 마련했고 거기에 맞춰서 이 기관이 과연 등록으로 적합하느냐 불가하느냐에 대해서 끊임없이 논의를 하였고요. 주된 내용은 법령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등록 불가 사유를 보시면 외국 대학을 목적으로 한다든지 외국어를 목적으로 한다든지 그 다음에 학원으로 등록된 기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회통념상 인정하기 어려운 기관,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에서 봤을 때 안전한 교육 환경에 비춰봤을 때 요건 법령이 있습니다. 그 외의 사항은 등록 운영에서 결정한 바에 따라 등록 불가 시설이라는 항목이 조항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교육 환경이라고 보기 어려운 환경 그런 기관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등록 불가에 대해서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등록운영위원회에서 등록심의 기준으로 잡은 것은 법률, 그 다음에 시행령, 법 시행령, 그리고 등록고시 기준이 가장 핵심적인 게 등록심의 기준입니다.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했고요. 다만 전원 합의 구성으로 했습니다. 전원 합의제 방식으로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거의 만장일치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거수로도 할 수 있을 거예요. 다수결로도. 이 기간 3대2로 떨어지고 붙고가 아니라 이 학교가 정말 등록이 필요한 기관이라고 하면 그 위원들의 동의를 얻어서 정말 다 필요하다고 등록이라고 적합하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등록을 신청을 한 거고요.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좀 더 치열하게 고민했습니다. 등록 신청한 서류,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현장 조사 결과를 가지고 끊임없이 다뤘는데요. 안전한 교육시설, 예를 들면 기숙사 시설, 그러니까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 기관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심지어는 이 기숙학교 중에서 상당히 시설이 열악하거나 화재나 환경에 열악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 시설들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현장 조사 결과가 나와서 설명을 드렸고요. 일부 기관들이 거기에 따라서 영향을 받아서 등록이 어려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선은 됐는데 보완을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다 부족해서 다소 부족한 기간이 있어서 끝까지 보완을 못한 기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기관들을 또 저희가 염두에 둬서 그래서 빠르게 1차에서 2차의 하반기 때 2차 등록제를 실시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등록운영위원회가 저희가 나름대로 보람이 있었던 점은 뭐냐면 그 전문가 위원들이 외부에서 추천을 받은 대한교육기관의 어떤 대표 포함해서 담당하는 어떤 대표격인 추천을 받아서 위원들을 모셨고요. 그 다음에 당연직 위원님들은 공교육 안에서 대한교육을 경험하고 경영했던 운영자분들을 중심으로 저희가 받아서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왜 보람이 있었냐면 공교육 안에서의 대한교육에 대해서 담당하셨던 분들 실제 대한교육기관에 운영하고 계시는 담당자분들이 만나서 대한교육기관에 대해서 논의하는 장이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등록운영위원회 안에서 공교육과 대한교육 학교 안과 학교 밖에 그런 그간의 담당자들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공교육에서의 어떤 대형 교육에 대한 고민했던 점, 그 다음에 대한교육의 입장에서 공교육을 바라봤던 점, 이런 것들이 논의할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됐던 부분들이 중요한 그 의미가 있었던 자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리고 저희가 최대한 정말 고시를 하고 나서 온라인 설명회를 빨리 했습니다. 코로나기 때문에 대면에 설명을 못해서 온라인 설명회를 개쳤고요. 거의 많은 기관님들이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때 3월 24일이었거든요. 그때 온라인을 많이 모여서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 전에 사전 질의도 저희가 받았고요. 왜냐하면 고시만으로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세부적인, 그래서 저희가 온라인 설명회, 그 다음에 사전에 질의받았던 내용,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리해 가지고 저희가 홈페이지에 4월에 Q&A 자료집을, 등록과 관련된 Q&A 자료집을 게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자에 나와 있는 것이 바로 경기도교육청의 등록 고시와 그다음에 Q&A에 대한 자료집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은 설명하기엔 시간 관계상 어렵고요. 그래서 살펴보시고
예, 세부적인 내용들이 요렇게 예, 요런 것들 궁금한 점들에 대해서 요렇게 지금 경기도교육청의 입장은 이렇구나. 예, 거기에 대해서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강원도교육청은 어떻게 진행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질의 답변이라 계속 민원에 대한 상담들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등록제와 관련된 필수 업무이기 때문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예, 질의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다만 한 번 더 강조해 드리고 싶은 부분은 대부분 기본 틀은 대한교육기관법과 시행령에 맞춰서 저희가 등록고시들을 만들고 있지만 각 시도마다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주안점이 있다는 부분들은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실 때 예, 요렇게 대한교육기관법에 대한 어떤 등록에 대한 세부 내용들이 요렇게 적용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자료집에 나와 있는 Q&A와 예, 그다음에 등록 고시 부분들을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 중에서 또 상당수가 등록교육기관에 대해서 있고 기관을 운영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나 더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등록만 되면 거기서 끝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등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추가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등록 조건과 유의 사항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등록할 수 없는 시설입니다.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교육기관법 설립 운영 등록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등록 불가 사유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외국 대학 입학을 목적으로 주대로 한다든지 주된 언어가 외국어거나 외국어 학습을 목적으로 한다든지 학원으로 등록된 시설. 그래서 저희가 학원 관련된 학원 담당 부서를 통해 가지고 경기도교육청에 학원이 등록되어 있는 기관 리스트를 저희가 협조를 받았습니다. 사전 현장 조사 전에. 그래서 일부 학원으로 등록된 시설을 대한교육기관 등록으로 신청해 주시는 시설들을 확인을 했고요. 결국은 그것은 이제 현장 조사 결과에 따라서 등록 불가로 저희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참 애매한데요. 사회폭염 이런 부분들이 시도마다 참 많이 다릅니다. 인천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외국 대학이나 이 외국어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들이 상당수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는 현재 종교기관도 상당히 많이 참석을 해주셨고요. 다만 헌법상에는 아시는 것 같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일단은 이 종교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현장 조사에서도 교육 과정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조금 아까 현장 조사에서 고민이 됐던 점은 그런 부분입니다. 교육 과정에 대해서 대한교육기관에 따라서 기본적인 가지고 계신 교육 과정을 운영해 주신 건 참 좋은데 일부 기관에서 너무 검정고시만을 목적으로 검정고시 목적을만으로 너무 그걸 거의 대부분처럼 운영을 해주신다든지 실질적으로 사실 대다수가 영어를 위한 수업을 통해서 운영하고 계신데 교육과정 표면상으로는 그냥 다양한 교육과정을 하고 있다. 저희는 심지어는 그냥 종교와 관련된 내용 플러스 나머지 과목들은 그냥 공교육. 네, 고맙습니다. 실질적으로 나머지 국정이나 검인정 교과서를 통해서 교과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어떤 종교적인 거 플러스 이게 교육과정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우리 기관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우리 교육과정의 핵심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사실은 좀 안타까웠습니다. 저희가 등록 불가 사유 우리가 등록 심의를 했을 때 가장 주안점 중에 보는 등록 신청 서류와 현장의 일치도가 상당히 중요하게 바라봤습니다. 왜냐하면 허위로 신청하시는 거니까요. 예를 들면 특히 교육과정에서는 안타깝지만 그런 부분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관여는 안 했지만 너무 검정고시를 위한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교실 전체가 그냥 자기주도 학습 공간으로 독서실처럼 운영하시는 학원처럼 운영하시는 기관들도 많이 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사실 좀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대한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일까? 이 부분에서 좀 의문점이 들어요. 물론 일부 기관이긴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가 있었고요.
학생들이 그 노작을 하면서 정말 학부모님 특히 대안교육기관법에 대해서 참 배울 점은 학부모님과 학교와 학생이 정말 정말 유연하게 정말 끈끈하게 움직인다는 점이 상당히 많이 감명 깊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교사로서 참여를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같이 교육 활동을 하면서 이제 가르쳐지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일반 공교육에 비해서 상당히 배울 점이라고 많이 느끼게 되었고요. 다양한 활동 위주의 수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리고 스스로 그냥 수동적인 어떤 자료집 우리가 학습지 수업에서 쓰는 학습지가 아닌 스스로 학습에 대한 결과물을 만들어 놓고 그 결과물을 토대로 어떤 성과물로 이 책자를 만들어서 홍보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 결과물을 만드는 것이 자료집을 보니까 상당히 인상적인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등록 취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두 번째 조항엔 등록 취소가 있고요. 등록 취소는 그 신청한 내용과 관련되어 봤을 때 허위로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향후 등록 사유란 이런 부분들도 인지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분을 좀 안내해 드리는데요. 저희가 그 수업료라든지 운영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질적인 규제는 없습니다. 학원 같은 경우는 학원 가격 표시제를 통해서 학원에 대한 그 학원비를 공표하게 돼 있는데요. 거기에 비해서는 저희가 일괄적으로 수업료는 어디까지입니다. 제한을 주거나 그러지 없습니다. 다만 이 수업료에 대해서는 학생이 이제 중단의 특정한 사유로 인해서 그만둘 경우나 이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없을 경우,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업료 반환 등을 이런 필요한 조치를 하야 함을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다는 점. 등록된 교회, 등록 지금 되었거나 향후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이 부분 좀 한 번 더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안교육기관의 장은 등록 우리가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그래서 각 학교의 세부적인 설명은 못 드리겠지만 대안교육기관법 시행령 안에는 각 기관별로 등록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구성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거기에 대해서 예결산 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공개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5번에 죄송하지만 지금 현재 공교육에 대해서 공교육 안에서의 교원과 그다음에 대안교육 기관에서의 교원과 약간 개념이나 신분이나 이런 부분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원의 자격 부분도 좀 더 강조되는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왜냐하면 그래도 대안교육 기관 등록교회 대안교육 기관이기 때문에 어떤 고른 양호한 어떤 교육의 질을 운영하기 위해서 교원의 자격 확인이나 이런 부분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번에 이제 학령 미인정에 대해서도 좀 안내를 해달라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안내 사항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세부적인 자료들을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시간이 되실 때 살펴봐 주시고 이미 상당수 기관분들께서거나 또는 준비하셨던 분들 향후 등록제를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자료들은 사실은 많이 보셨으리라 판단이 됩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고요. 공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안교육을 여태까지 제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업무가 사실은 자기가 원하는 업무를 받을 수도 없고요. 인사와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언제부턴가 정말 대안교육이란 업무를 담당하면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업무를 받을 때 기본적으로 관련된 법령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관련된 예산이 무엇인지 그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이 기관들과 관리 운영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베이스로 업무를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느꼈던 부분은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 자리가 이 법이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대안교육기관법이라는 것이 생겼기 때문에 사실은 결국 결론적으로 대안교육기관을 정말 열심히 운영하시는 운영자분들과 이 공교육의 정말 담당자들이 정말 만나고 소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이 바로 대안교육기관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 출발점이 바로 대안교육기관 등록제입니다. 기관에 대한 등록제부터 실시하고 있고요. 향후 저희가 등록제 운영 기간을 통해서 앞으로도 등록만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바운더니에 같이 일을 하게 된 거죠. 43개 기관이. 그러면
4시간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에 7월 18일, 19일 사이에 워크숍을 개최했고요. 기관장님들을 모시고 앞으로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는 아니었지만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저희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그 전에 심지어는 정말 교육청과 한번 이야기할 기회가 없었는데 이런 자리도 없었는데 근래 20년 30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만나는 자리가 돼서 의미 있던 자리가 되었다고 해서 진심으로 감사해드리는 감사의 말을 주시는 기관님들의 말씀을 듣고 참 보람을 많이 느꼈고요. 이를 바탕으로 해서 2차 등록제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관장님을 모셨고 그와 별도로 이 공교육과 그러니까 대안교육기관에서 공교육이 앞으로 여태까지 했던 것들이 무엇인지 잠깐 설명해 드린 것처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간에 이해하고 소통하는 자리를 앞으로 워크숍이라든지 연수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향후 계속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제가 나름대로 이랬다 저랬다 뭐 이것저것 말씀을 드렸는데요.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가 이겁니다. 뭐 강의식으로 말씀드리기보다는 대략적으로 추진했던 일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고 세부적인 등록 고시나 법령이나 이런 부분들은 기회가 되실 때 조금 더 살펴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